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사연살롱 들으면서 매번 공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유야 짐작들 하시겠지만 시댁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들 집합소라 그랬네요. 저는 6개월 전에 이혼을 했고 아직도 전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따금씩 열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6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솔직히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요. 차라리 1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학을 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 댁 근처에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하시는 프랜차이즈 식당 계열사 중 한 식당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 덕에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아이 낳고 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퇴사를 해서 경단 시절이 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잘 사시는 편이라 다행이죠. 그래서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저랑 사귀고 싶어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나름 남편한테 감동해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인데 남편이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만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또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인사드릴 때나 상견례 때에도 얌전해 보였고 딱히 시집살이 시킬 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사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예, 너 집안에 남자 어른 없다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들면 안 된다. 나는 그런 거 못 봐줘.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먼저 네 시아버지 제사랑 시고모 제사, 그리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는 다 네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집에 자손이 또 있는 거 아니잖니? 그리고 무슨 행사가 됐든 니네 친정일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친정에도 일러둬라. 나중에 괜히 말 나오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그 말씀은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도 친정보다 여기 먼저 오라는 건가요?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인데 저희 엄마는 벌써부터 사위맞이한다고 이모까지 불러서 음식 장만하실 생각하고 계세요. 설날 당일은 여기 오고 그럼 그 전날이나 설 뒷날로 잡으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그냥 여기 있어야지. 니네 집 서울이잖니.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데만도 시간이 얼마냐? 전날 와서 네가 설 음식 장만 다 하고 설 당일날 제사도 지내고 다음 날까지 친척들 집에도 가고 그래야지. 여기 친척분 작은아버지 댁만 있지 않나요? 설 당일에 제사 드릴 때 오실 텐데 또 인사를 가요? 내가 이래서 바람 불면 휩쓸려 다닐 것 같은 집안하고는 사돈 안 맺으려고 했는데. 예, 어디 가 시집 온 색시가 시댁 식구들 두고 친장 갈 생각을 하니? 가더라도 나중에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아직 설 되려면 보름은 남았잖아. 네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려. 이번에는 설 연휴에 못 간다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할 일부터 배울 게 참 많겠다. 미리 말씀드리면 좋기는 할 텐데 실은 엄마가 미리 고기랑 주문해 놓은 게 있으시대요. 결혼하고 첫 설이니까 이번만큼은 제일 좋은 거 먹인다고 큰맘 먹고 비싼 것들 예약 주문해 놓으셨다는데 안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을 꿈틀거리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비싼 걸 주문하셨다니? 뭐 내 아들 챙겨준다니 성의를 봐서라도 가긴 가야 하겠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해. 그냥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일은 저지르셔서 우리까지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러신다니?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심하게 무리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음식점 하신다며? 어디서 그런 여유가 있으시대? 돈 좀 풀려놓은 게 있나 보다? 라며 시어머니는 슬쩍 제 표정을 살피더라고요. 결혼 전에 저희가 그냥 음식점 한다고만 말을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어디 가서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음식점 합니다 라고만 하시지 저희가 무슨 프랜차이즈 그룹 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사실 남편 집안이 평범한데 이 사람이 좀 소심한 편이라 저희 집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해대면 더 주눅이 들까봐 그런 말까지는 안 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뼈대 있는 집안 교육 어쩌고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네요. 20대 후반에 말 그대로 서울에서 온실속 화초처럼만 큰 저라 진짜 지방에 전통 있는 집에서는 저러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야 원래 자기 엄마니까 그게 틀린 건지 어떤 건지도 몰랐고요. 이런 분위기이니 남편도 가부장적인 생각이 꽤나 강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럴 리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에서 일할 때 좀 만나봤는데 설마 하니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에야 누가 그런 표시 내나요. 사회생활하고 연애하는 거랑 결혼은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나 지방 뿌리 있는 집안 힘들다는 말을 하면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나한테 말 좀 하지 마.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바뀌는 거 있냐? 여자가 집안일 남편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찌질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냐? 나 너 결혼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엄마는 뭐 편하신 줄 알아? 내가 결혼하고 소원해졌다고 되게 섭섭해 하신다고. 근데 너는 나랑 눈만 마주치면 징징대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누구 한 명이라도 사람 좀 편하게 해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했었는지 꽤나 죄책감을 느꼈어요. 물론 다투기는 정말 많이 다퉜어요. 근데 말로는 남편한테 어떻게 내 심정은 생각도 안 해주냐고 하면서도 내가 철이 없고 뭘 모르고 공주처럼 커서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절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저를 불러내리지 못할 것 같으면 겨이 올라와서 저한테 대접을 받고는 했어요. 저더러는 명절 때 서울에서 전주 왔다 갔다 힘드니 시댁에만 있으라면서 한 달에 2~3번은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도 남편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너는 일주일, 아니 2주에 한 번 우리 엄마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냐? 엄마들은 예전에 다 그러고 살았어.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도 할아버지 밥 차린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버스 타고 40분 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댁 가셨다. 너는 우리 엄마가 집에 오기까지 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나 진짜 너 보면 너무 철이 없어서 황당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런 일로 말 좀 하지 말래? 나 신경 쓸 일이 천지인 거 몰라? 어떻게 된 게 마누라가 남편 돕지는 못하고 짐을 더 얹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보겠다며 일을 벌려놨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 팔았는데요. 해외 2곳에 아는 사람 나가 있는 거 믿고 제대로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말렸다가 남자가 하는 일에 말이 많다는 소리만 듣고 아무 말 못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2년 됐을 때고
곧 아이도 태어나니 저는 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네요. 제가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되게 얌전해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엄마는 이미 그때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시집살이 시킬 걸 예상하고 있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워낙 따님을 곱게 키우셔서 참 보기가 좋아요. 저희 집안이 원래 유서 깊고 격식 차리는 게 많아서 그런 거 다 몸에 익히려면 제가 옆에서 일일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솜이 좀 철없어 보이는 데가 있죠. 근데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웬만한 건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박서방도 저희 집 가풍 같은 거 빨리 익히라고 독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돈께서도 솜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몰아치지는 않을게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시어머니는 귓등으로 흘린 거죠. 그걸 저는 잘 몰랐던 거고요. 결혼하고 쭉 저는 시어머니랑 남편의 나쁜 점에 대해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감정만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이혼할 게 아니면 그냥 묻고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 옆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는 프랜차이즈는 중식, 일식, 한식 브랜드가 있고 다 고급 전문 식당이라 꽤 비쌌어요. 그날 처음 시어머니랑 남편은 친정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죠. 아니, 난 무슨 동네 음식점 하는 줄 알았더니 저게 다 뭐냐?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너도 너고 사돈들도 참 왜 저런 걸 제대로 말 안 하는 거냐? 넌 왜 니네 집안 사업을 안 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는 거야? 어차피 네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 외할아버지가 일구신 거고 엄마는 워낙 사업가 기질이 있고 음식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물려받으신 거예요. 그럼 네 동생이 물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냐? 저도 소영이도 식당이나 음식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면 다 하게 되는 게 일이라는 거야. 흥미 같은 소리 하는 거 보니 니들 자매도 참 배가 불렀다. 아무튼 저게 바깥 사돈 사업도 아니고 안 사돈 사업이라니 부럽기는 하다. 같은 여자인데 누구는 저런 일하고 누구는 일하고 사는구나.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세한탄을 다 하더군요. 저희 집만큼은 아니어도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예금까지 있어서 고생 없이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사시는데 뭘 저러나 싶더라고요. 저희 결혼 때 신혼집 얻을 때도 양쪽 집에서 반반씩 보태도 힘들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꽤나 마음을 쓰는 것 같더군요. 어쨌든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저는 육아를 핑계로 전주까지 내려가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야 작은 집이며 자기 신변이며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어떻게든 불러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도 살다 보니 요령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내세워 안 가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만나는 횟수가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싫은 소리도 듣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제는 남편과의 일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놈의 사업을 한다고 돈 때문에 여러 번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거든요. 몇 년간이나 그랬네요. 제 신용으로 대출도 꽤 받았고 모아두었던 비상금 털어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저 모르게 제 도장 가져가서요. 집이 공동명의라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도 둘이 한참 싸웠었는데 또다시 돈 때문에 곤란해졌나 보더라고요. 민철 씨, 이 정도면 그 사업 민철 씨하고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언제 어디서 구멍이 날지 대충 예상되지 않아? 그런데도 돈이 씨가 마르게 해놓고 또 돈 때문에 이럴 거야? 왜 사채를 쓰는데? 겉도 상의도 없이. 우리 이제 아이도 있어. 애 생각은 안 해? 그럼 네 친정에서 돈 좀 끌어와봐. 마누라 정신 상태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지 남편이 사업하는데 친정에 돈 얘기할 생각도 안 해? 너 말 다 했니? 어디서 친정 돈을 거들먹거려. 네가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있어야 친정에 말을 해도 하지. 너 어디를 믿고 친정 부모님이 돈을 해주시겠니? 너는 너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 우리 아빠처럼. 아빠는 자기 사업은 소질 없다고 엄마가 저런 일 하셔도 다니던 회사 끝까지 다니셨어. 야, 너 말 다 했어? 너라고? 너 나한테 너라고 했냐? 왜? 넌 나한테 야, 너 이러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너랑 나 동갑이야. 그동안 내가 너 봐줘서 민철 씨라고 불러준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싸움이 늘어갔고 저는 이런 환경이 과연 아이한테 좋을지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 생각이 굴뚝 같다가도 아이한테 아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참고 참으며 몇 년을 더 끌었네요.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에까지 손을 댔어요. 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 돈을 받아냈더라고요. 매달 용돈 드릴 때 이자랑 같이 나눠서 상환한다고요. 그걸 뭐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다나요? 시어머니야 자기 아들이 급하다니까 그렇게라도 하라고 빌려줬나 보더라고요. 문제는 이 인간이 돈을 1년 가까이 갚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자기도 더는 비상금이 없다며 난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소미야, 너 진짜 돈 없어? 하빈이 유치원 보낼 때 쓴다고 통장 따로 만들었잖아. 그 돈 좀 빼봐. 너 우리 엄마가 돈 없어서 깨지지하게 사는 게 좋아? 너 애 키운다고 회사 복직 안 하다가 사직서 내고 퇴직금 받았잖아. 그걸로 엄마 돈 얼마라도 갚자. 네가 일 안 하는 동안 내가 먹여 살렸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는데 넌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네가 언제 우리를 먹여 살려. 맨날 빚이나 졌지.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이 집 담보로 받든 대출 갚는 것만도 힘들어 지금. 내 퇴직금? 우리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 그럼 장모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장모님 어려우면 장인어른이라도. 장인어른 너나 처제 되게 예뻐하시잖아. 진짜 딸들이라면 없는 거라도 팔아서 해주시는 양반인데 돈 한 2억 못 해주시겠어? 그 2억 널 뭘 보고 해주는데. 넌 2억이 장난이니? 그럼 한 7천만 원쯤 안 되겠냐? 일단 엄마 5천쯤 줘서 숨 좀 돌리게 하고 나는 2천으로 어떻게 좀 해볼게. 정말 한심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한심하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희 집 형편 때문에 가게 같은 걸 얻어서 할 엄두는 나지도 않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경영 쪽 전공을 했어서 회사에서도 기획 일을 했지만 패션 관련이었어요. 아무래도 운영과 매출과 순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영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해서 상권이 조금씩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 기회를 보자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 때에 시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완전히 나앉게 생겼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몰래 그 집까지 손을 대서 돈을 땡겨 썼더군요. 너는 대체 돈을 다 어떻게 쓰길래 이 지경이야? 한 푼 갚는 건 없고 어떻게 모든 게 다 빚이니? 야, 네가 진작에 장모님한테나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도와줬어 봐. 이런 일 생겨? 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하고 남은 퇴직금과 아들 교육을 위해 들어두었던 적금을 해약해서 그 돈으로 다급하게 시어머니 살 곳을 마련했어요. 다달이 나오는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결국에는 친정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박서방도 어지간하구나. 네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니? 그리고 하빈이 지금부터 더 손 많이 간다. 애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손길이 필요해. 아무튼 네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될 텐데. 먼저 사돈 계신 집은 전세를 돌리자. 전세금은 내가 넣을게. 그리고 박서방하고 주말에 와. 하빈이는 소영이한테 맡기고 애들도 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 애 없는 데서 하는 게 나아. 엄마는 이렇게 저희 가족 마음까지 신경 써주셨어요. 정말 다음 날 시어머니가 있는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전세금을 넣으셨고요. 저와 남편이 아이를 동생한테 맡긴 후 집에 가자 엄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여기저기 빚이 많다며. 그거 다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수입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게 홍보하려고요. 내가 보니까 자네 이런 유통은 소질이 없지 않나 싶어. 그러지 않고서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빚만 지고 재고만 쌓이고 제대로 될 일이 보이지를 않잖아. 엄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중심가 쪽에 우리 계열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맹점주가 그만두겠다고 했대. 자네가 그거 한번 해보겠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본사에서 교육은 받아야 돼.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홀 서빙하는 거나 직원들 교육하는 것 전부 익혀야 되는데 한번 해봐. 자리는 좋은 데라 수익은 나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빚을 갚고 집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잖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 근데 제가 음식에는 소질도 없고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어머니 나한테 전에 그러시더라. 사람은 뭐든 해야 하는 일이면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 근데 장모님, 그 점주는 왜 그만두는 건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미국에 사는 딸이 계속 와서 같이 살자고 했다나 봐. 그동안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안 갔는데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니까 딸 옆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렇다는데 뭐 별 수 있어? 우리도 그 자리 빼기 아까워. 그래서 자네가 들어서서 해보라는 거야. 지금 있는 직원들이고 주방이고 다들 노련하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설명을 하자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활짝 펴서 넙죽 절까지 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저한테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연신 고맙다며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 인간이 했던 걸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요. 친정 부모님이야 제가 고생하는 것도 보기 딱하고 시어머니가 월세 사는 게 안 됐으니 도와주신 거였죠. 또 그 월세까지 제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저희 엄마가 사는 집을 전세로 돌려주신 걸 알고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이래서 잘 사는 사돈 만나라고 하는가 보네. 내가 덕을 본다. 우리 형욱이도 그렇고 잘 됐다 얘.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 있죠. 어찌나 얄밉던지 진짜 이런 걸 왜 도와주나 싶어 분통이 터질 뻔했어요. 남편은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남편이 정말 못 배우더래요.
솔직히 점주 맡기기 불안할 정도라고 했어요. 엄마는 고심 끝에 중식당이 아닌 용산 쪽에 아예 가게를 새로 내주시기로 했어요. 한식당으로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 박서방은 거기 일단 매니저로 일할 거야. 그건 박서방도 동의했어. 점주는 너야. 알겠어? 그 용산 건물 너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야. 이런 거는 일단 얘기하지 마. 가만 보니까 박서방이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구나. 직원들이 그러는데 자기가 내 사위랍시고 좀 거드름을 폈나 보더라. 권위적이라는 말들을 해. 그래서 매니저에서 잘 되면 가게 새로 내주겠다고 하고 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그냥 있어. 네가 점주에다 건물이 너랑 소영이 거라는 걸 알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알았지? 저는 엄마한테서 한식당에 대한 매뉴얼과 음식 교육을 단단히 받았어요. 물론 실질적인 건 밑에 담당 직원이 했지만 매번 와서 엄마가 체크하셨어요. 직원들 교육하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매니저를 한 명 더 둬서 남편한테는 그 사람이 점주인 걸로 소개했어요. 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 엄마 식당 일 시켜야 하나 모르겠어. 정말 그동안 한 짓 생각하면. 나라고 뭐 좋니? 네 남편이고 우리 하빈이 아빠이고 내 사위니까. 그렇지. 어쨌든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사부인은 대체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아니다. 뭐 자식이 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이런 여러 사정을 거쳐 가게는 오픈을 했고 남편은 자기가 매니저라며 저한테도 꽤나 거들먹거리더라고요. 매니저 되려면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느냐고 하면서요. 가소로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오픈하고 엄마는 상황도 자주 보러 오셨고 모임도 몇 번 저희 식당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거였죠. 동생까지도 자기 인맥 동원해서 저희 가게 매상 많이 올려줬고요. 아무튼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매출도 어느 정도 이상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나 친정 부모님도 한시름 놓았고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되어가니 가게는 그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남편도 제법 일을 잘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엄마한테 자기 점주 시켜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제 일 진짜 잘하거든요. 중식은 음식 퀄리티 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는데 한식은 좀 되네요. 제가? 저한테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따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잘하면 점주로 가게 따로 내주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래, 자네 일 잘하고 있는 거 나도 다 들었어. 한번 보자고. 우리 좀 매출 안 좋은 데는 정리를 하고 자리 좋은 데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걱정 안 끼치겠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그래도 좀 변했나 보다라며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엄마가 남편을 믿나 보다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박서방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 내가 김상훈 매니저한테도 잘 지켜보라고는 했어. 너는 식당 들린 척하고 열심히 하는지 봤다가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사람이 원하는 걸 갖게 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 엄마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모자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가게 점주 되게 생겼으니 시어머니 사는 집을 옮겨달라는 거였어요. 아직 내가 엄마 적당한 집 마련해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이번까지만
장모님이 좀 해주실 수 없을까? 안 그래도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해서 황당해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작다며 이래가지고 그런 큰 사업하는 저희 집 사돈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도 안 좋다나요? 아주 되게 생각해주는 척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둘이서 저를 둘러싸고 앉아서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찔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은행이니? ATM기야?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 그리고 그 집 전세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해. 그리고 우리 집은 사는 곳 같고 누구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세우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냐. 집을 좀 옮겨줄 수도 있는 거지. 정 그러면 당신이 대출받아서 옮겨드려. 그러면 되잖아. 당신 빚 정리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나 몰래 집 담보받아 쓴 대출은 내가 계속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새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세모로 눈을 뜨고는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너 아주 웃긴다. 니네 친정에서 우리 좀 도와줬다 이거냐? 은행이니 뭐? ATM? 그건 또 뭐냐? 아주 별소리를 다 듣겠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아야 된다니 진짜 기막히다. 아무리 니네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일 잘하지 않았으면 그 식당 그렇게 잘 됐겠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우리 아들인데 점주가 뭐 한 게 있다고? 이건 순전히 우리 형욱이 공이지. 니네 친정이 잘한 거 하나 없다. 그걸 알아야지. 정말 기가 막힌 걸 지나 분노가 치솟았어요. 두 사람은 아주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남편이 더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 빚 갚는 중에 자기 시계를 사지 않았겠어요? 롤렉스에서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티파니에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사줬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너 하빈이한테 장난감 하나 제대로 된 거 사줘본 적 있어? 얘 읽을 책을 사본 적 있어. 너 아직 빚 갖고 있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인생 살려준 사람한테 고마워서라도 뭐 먼저 하나 해드렸을 거야. 그런데 어쩌면 우리 집에는 자기들 요구할 것만 하고 롤렉스를 사? 티파니를 사? 네가 나는 모조 액세서리라도 사줘본 적 있니? 솔직히 말해서 저 결혼해서 남편한테 선물 하나 받아본 적 없었어요. 심지어 아들 태어났을 때도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 말을 할 때 시어머니도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너라고 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태 좋은 거 못 가져보다가 하나 산 거 가지고 그런다며 저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걸 여태까지 며느리로 두고 살았다니 내 참 가짜나서. 너 뭔데 우리 아들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없이 살아도 배운 게 있는 사람하고 상대해야 되는 건데. 아, 상스러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누가 상스러워요? 지금 이게 어려울 때 도와준 집에 대고 할 소리예요? 아, 그놈의 도와줬다는 소리 지겨워 죽겠네. 야, 그래, 니네 잘났다. 우리가 그 점주될 가게 받기만 해. 다른 사람한테 확 권리금 받고 넘겨서 그 돈으로 편히 살 거다. 벌써 형욱이랑 다 얘기했어. 우리가 뭐 천년만전 남한테 밥이나 해주는 일할 줄 알았어?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너 잘못하면 우리 형욱이한테 이혼당하는 수가 있어. 지금 이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 너 자꾸 니네 친정이 얼마 해준 줄 아느냐 그딴 말하는데 우리는 쓸만한 돈 쓴 거다. 우리 지방 유서 깊은 집안하고 사돈 맺었으니 집안의 품격이 올라가지 않았겠어? 그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같이 마음도 좁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두고 지금까지 가르치며 살았는데 그 돈 못 받겠니? 너 자꾸 돈거리지 마. 세상이 다 돈으로 뭐든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 조심해. 우리 가게 받고 나서 팔면 너랑 형욱이 이혼시키는 거 진짜 알아볼 거야. 시어머니가 아주 선을 넘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자 슬슬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말리려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여태 뭘 붙잡고 산 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이딴 남자랑 계속 살았나 하고 후회가 됐어요. 저는 남들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순간 저는 결심했고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뭐하러 가게 받아 넘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안 살면 되죠? 야, 소미야, 왜 이래?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확 변해서 저를 잡고 말렸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았겠죠. 저는 아예 딱 마음을 먹었거든요. 지금 바로 갈라서죠. 이혼할게요. 야, 박형욱, 이거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알았어? 나 이 집 팔아서 내 목 챙길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대출 남은 건 네가 갚고. 저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나가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 이혼 서류를 가져왔더니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도장을 찍더군요. 알고 보니 혹시 자기가 새 가게 점주가 안 되더라도 지금 있는 제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김상훈 씨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죠. 저희가 시어머니 전셋값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그 돈하고 올려받은 월급으로 어찌어찌 한다고 둘이서 꿍얼대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왜 남편이 그동안 사업을 말아먹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단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받아가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김상훈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해고하라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고 받지를 않자 아예 친정 근처까지 와서 저를 보자고 문자로 불러냈어요. 일단 한 번은 만나야 되니 나갔네요. 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 식당 점주가 김상훈이 아니고 너야? 김상훈이 나보다 위에 있는 매니저라는 건 뭔 소리고. 그럼 너처럼 사업 다 말아먹은 놈 뭘 보고 단독 매니저 맡겨. 엄마가 처음부터 그 가게 내 걸로 해주면서 너 자존심 상할까봐 김 매니저를 점주라고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뭐? 가게 새로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겨? 이런 천하의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봤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건물 나랑 소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내 건물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근처에서 서성대는 것만 봐도 관리실에 말해서 쫓아내라고 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말하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미리 챙겨간 건물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줬어요. 아니, 왜 이런 걸 말을 안 한 거야? 처음에도 장모님 사업 숨기고 이제는 점주인 것도 숨기고 건물주인 것도 숨기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나 이 이혼 순순히 못하겠어. 억울해서 못하겠다고. 이미 접수했는데 네가 못하겠으면 어쩔 건데? 왜? 변호사라도 사서 소송 걸게? 어디 해봐 그럼. 그렇게 말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얼마 안 돼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또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결국 그날 한밤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부인, 그리고 아가,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 가게 점주인 것도 말 안 하고 건물주가 우리 며느리인 것도 말을 안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래가지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저도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가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랑 제가 내준 전셋값 갚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솜이 대개 아들하고 이혼시킨다는 거요. 가족이 그런 말을 합니까? 참 뻔뻔하십니다. 아니,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희가 좀 좋은 시계랑 다이아 좀 샀다고 얘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도 그만 속상해서. 아무튼 오해 푸세요, 사부인. 예, 너도 마음 풀어라, 어? 됐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빚 갚을 게 한참 남았고 집 담보대출은 아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치품을 사요. 저 이 이혼 찬성했습니다. 우리 남편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돈사돈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엄마 말씀 들으셨죠? 이제 저희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아우, 얘 너무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을 좀 해봐. 너 이런 애 아니잖니? 이런 애가 어떤 앤데요? 그동안은 제가 멍청해서 아줌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고 살았던 거예요. 아줌마 아들까지 참아가면서요. 우리 하빈이한테 이런 아빠랑 할머니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희 전세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속 잘못했다, 죄송하다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미 저희는 그 집안이 신물날 정도로 지겨웠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바탕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저는 뜻대로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전주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하는 가게일 도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한한 건 우리 아들이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정 가까운 데에 살면서 아빠랑 동생 가족하고 더 재미있게 놀아서인지 아이도 훨씬 밝아졌지 뭐예요. 남편은 자기 친아들인데도 단 한 번 보러 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자기 처지가 창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같이 살 때도 아들한테 애틋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알던 것보다 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식당 운영하며 친정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우리 아들 잘 키우는 거, 그거 하나만이 제 인생의 목표예요. 부모님께 효도는 물론 하는 거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매일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저한테도 응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며 3명의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아줌마예요. 드라마 좋아하던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을 겪었지 뭐예요. 그 사건을 기획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죠. 아, 현재 이혼 수속 중이니 전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인간이 우리 새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네요. 그놈의 이혼 숙려 기간은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는지. 아이가 있으면 3달이나 질질 끌어야 한다는데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야죠 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가씨 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로봇이나 기계도 아닌데 왜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데 말이야. 이 남자는 내가 반드시 순하고 착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두고 봐.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며 거친 야생마 같던 남편을 순둥이로 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랬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고 시댁에서 함께 살았겠죠.
하지만 몇 년을 겪어본 결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100%, 아니 10,000% 공감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사람 고쳐서 데리고 살려는 분들이 있다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네요. 본성은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3명의 딸내미들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망나니 같은 시부와 시부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남편을 보며 남자라면 학을 뗐거든요. 이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만 있는 꽃밭에서 희희낙낙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살려고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제 과거 이야기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 해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 제 과거사를 좀 들어보시고 이게 미치고 팔딱 뛸 이야기인지 아닌지 판가름해주세요. 여러분들과 살풀이 한번 하고 오늘부로 과거는 싹 잊고 새 출발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면 제가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제 뿌리인 우리 부모님 이야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불쌍하고 참 가여운 우리 부모님. 친정 엄마 아빠가 힘들게 살다 가신 것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상은 왜 착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지 부모님 생각하면 이 세상이 미워질 때가 많답니다. 너무 착해 빠지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청소부로 만나셨어요. 둘 다 조실부모하고 농촌 출신으로 상경해 어렵게 살아가다 같은 직업을 갖고 만나게 되니 공통점이 많아서 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었나 봐요. 피차 돈 없는 건 마찬가지이니 서로 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사귀면서 외동딸인 절 갖게 되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한 거죠.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없었어도 엄마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든든하고 착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보물인 딸내미를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지. 근데 네 아빠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없는 살림에 아이 하나 낳았으니 그 길로 정관수술 받으러 가더구나. 우리처럼 가난한 살림에 더 이상 아이 낳으면 그 아이한테 민폐라면서 말이지. 그렇게 전 외동딸이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빠는 더 이상 청소부 월급만으로 집 한 채 사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셨는지 독립해서 본인만의 청소업체를 차리셨어요. 성실함이 우리 아빠의 무기이니 그 특장점을 살려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뚫었고 청소업체를 점점 확장하셨어요. 그 노력 덕분에 단 몇 년 만에 직원들만 수십 명인 어엿한 사업체가 될 수 있었죠. 청소업체가 완전히 자리를 잡자 그제서야 우리 아빠한테도 돈이 좀 쌓였는지 집을 점점 넓혀 이사가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짠돌이였는지 우리는 돈이 있는 시점에 단 한 번도 100% 포장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3-4번 이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고자 우리 식구가 다 빈대 짐을 싸고는 배송만 해줄 수 있는 트럭을 불러 이사를 했더랬죠. 이렇게 온 식구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덕분에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사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단지 역세권에 방 4개짜리 무려 40평대 아파트라니.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하던 반지하 단칸방 월세집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얻었으니 체감상 한 400평 집에 사는 것 같더군요. 40평 아파트에 이사 들어가는 날 엄마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오열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말이죠.
지연 아빠,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일한 덕분에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한낱 청소부였던 내가 남편 잘 만나서 뒤웅박팔자가 되었네요. 고마워요. 지연아, 우리 가족이 진짜 성공했구나. 우리 가족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이라도 딴 단체팀처럼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아마 우리 가족의 최고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하나뿐인 친척인 고모가 지속적으로 돈을 좀 보태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일단 고모의 결혼이 그 시작점이었죠. 아, 오빠 새언니, 내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 알지? 나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부모님들이랑 지하방에서 다 같이 살던 그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지 뭐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빠, 내 명의로 그 주택을 사고 싶은데 혹시 돈 좀 어떻게 안 될까?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응? 아빠는 마음이 약한 스타일이라 여동생인 고모의 청을 다 들어주었어요. 그래, 얼만데? 내가 돈을 준비할 테니 액수만 말해.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 못 해주겠니? 착했던 우리 엄마도 시누인 고모의 요청을 다 흔쾌히 들어주었죠. 그런데 고모는 아무리 본인 사정이 어렵다 해도 우리 집에 늘 빈손으로 오고 조카인 내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게 생각됐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 좀 괘씸하더군요. 맨날 오빠, 새언니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뜯어갈 생각만 하는 인간이었죠. 아빠의 사업이 잘 돼가자 주위에서 투자하라는 유혹이 좀 있었나 봐요. 우리 집까지 치킨을 사들고 찾아와 거의 브리핑 수준으로 투자처를 홍보하고 권유하던 아저씨들도 몇몇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였는데 부동산의 문외한이었던 아빠는 그 제안에 오케이 해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진짜 친한 아빠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만 믿고 아빠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해버렸어요. 살고 있던 40평 아파트도 저당 잡아 그 돈도 다 털어 넣었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의 몇 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빠의 친구는 그날부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모든 게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빠는 크게 충격을 받은 나머지 쓰러지고 말았어요. 쿵 소리가 나서 아빠의 서재에 가보자 아빠가 꼬꾸라져 있더군요. 아빠, 정신 차려봐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발 일어나봐요. 119에 전화를 해놓고는 급한 마음에 인공호흡이며 심폐소생술이며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치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버티시던 아빠는 그대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마셨어요. 믿었던 중마고우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그리도 크셨나 봐요. 현금이며 집이며 다 없어졌지만 청소업체는 그대로 살아있었으니 사장직을 엄마가 맡아서 경영해보라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았어요. 아빠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서류를 들이밀며 돈 달라던 사람들이 그리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하루에 2~3시간 자가며 사업체를 정상화시키려 갖은 애를 썼지만 비참한 결과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씩 과로하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다행히 아빠처럼 돌아가시진 않았고 반신불수가 되어 입원하게 되었어요.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하고 집도 절도 없이 겨우 원룸 하나를 얻어 엄마와 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를 간병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알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약간 남은 현금으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텼지만 원룸 월세를 몇 달씩이나 밀리자 주인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고모뿐이었어요. 우리 아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금전적으로 자주 도와주었으니 고모는 차마 우리 모녀를 내치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본인 집으로 들이고도 못마땅한 기색에 역력했죠. 우리를 짐짝 취급했어요. 야, 네 엄마 또 똥 쌌나 보다.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무슨 똥오줌을 저리도 많이 싸대니? 피도 안 섞인 새언니 똥을 내가 치울 수는 없으니 딸내미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온 집안에 똥냄새 다 풍기기 전에. 더러워 정말. 고모, 우리 엄마가 몸만 못 움직일 뿐이지 다 듣고 다 느끼는데 꼭 그렇게 못되게 말해야겠어요? 창고방 하나에서 문 꽁꽁 닫고 살게 하면서 무슨 똥냄새가 온 집안에 풍긴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다는 거야? 조그만 게 감히 고모한테 자꾸 눈을 기고 하면 너랑 네 엄마 이 집에서 당장 내쫓아버릴 거야. 고모, 나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에요. 이 집 누가 사준 건데요? 다 우리 아빠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나가려면 고모네 식구들이 나가야죠. 안 그래요? 제가 바른 말을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던 고모였지만 그 이후로도 고모의 구박은 계속되었어요.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힘겹게나마 말을 조금 할 수 있던 엄마도 울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난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려면 최대한 고모 심기 건드리지 말도록 하자. 억울하지만 죽은 듯이 살 수밖에. 네 아빠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 모녀는 창고방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어요. 제가 좀 더 컸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 집이고 뭐고 우리 아빠가 고모한테 사줬던 거 다 뺏었겠지만 그때 너무 어렸죠. 거의 꺼질 듯한 촛불처럼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던 우리 엄마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겨울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학교를 다녀와도 엄마가 그대로 눈 감고 누워 계시더군요. 코 밑에 손을 대보고 흔들어 깨어봐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죠. 엄마, 죽으면 안 돼요. 그럼 난 누구랑 살라고. 엄마 아빠 다 떠나버리면 외동딸인 난 어떡하라고. 내 목숨과도 같았던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고 전 치사하고 더러웠지만 고모네 창고방에서 계속 기거를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독립하리라는 마음과 함께요. 그곳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기에 천장엔 쥐 오줌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 방바닥엔 내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죠. 하루는 자다가 바퀴벌레 한 마리가 제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지길래 너무 소름 끼쳐서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고모가 창고방을 확 열더군요. 야, 너 미쳤어? 왜 오밤중에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바퀴벌레가 내 귓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길래 죄송해요 고모. 가서 주무세요. 살다 별생쇼를 다 하네.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신경 쓰이는 게 어디 한두 개여야지. 네 엄마 죽었을 때 너까지 쫓아냈어야 했는데.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애들도 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하고 이 방 다른 사람한테 세주면 월세 받을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어. 고모,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바로 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고모한테 준 돈 다 내놔요 그럼.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년이? 증거 있어? 니네 아빠가 나한테 다 현금으로 줬는데 계좌에 찍히지도 않은 금액 증거 있냐고. 내가 널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 학교는 다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전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고모한테 냅다 질렀어요. 고모가 날 남이라 생각하니 나도 남한테 쌍욕 날린다 생각하고 말이죠. 야, 배은망덕한 년은 바로 너야.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맨날 빈손으로 와서 살랑거리며 돈 뜯어가더니 이제 다 돌아가시니 입 딱 씻어? 넌 내 고모도 아니야. 반드시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오밤중이고 뭐고 전 대충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가장 밝은 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심란한 마음에 뜬 눈으로 지샌 저는 근처 PC방 알바 자리를 구해서 한 달간 지낼 수 있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말이죠. 다니던 고등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는 한 달간 PC방에서 차비 정도만 벌면서 버팅기다가 충동적으로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이 지긋지긋했거든요. 부모님께 말로만 들었던 엄마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으로 가면 엄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를 화장해서 뿌렸던 강가에 가서 목 놓아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두 분이 하늘에서 잘 살고 계신 거죠?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 혼자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거든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게 말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목이 쉬도록 엄마 아빠를 부르고 나니 오히려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 든 전 재산 몇십만 원이 마치 몇 억처럼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지방이라 고시원비도 다소 저렴하더라고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씩 내야 하는 고시원에 둥지를 틀고 열심히 구인 광고를 찾아봤죠. 다행히 근처 세라믹 코팅 공장에 자리가 있더군요. 가서 거의 사정하듯 제발 뽑아달라고 간청했어요. 팀장이라던 남자가 면접을 봤는데 웬 실없는 소리만 실컷 하더군요. 예쁘장하게 생겼으니 뽑아줘야겠네. 우리 팀에 순 남자뿐이라 공장 다니는 맛도 안 나는데 어린 여직원 하나 뽑아놓으면 다들 재미나게 일하겠구만. 얼굴이 어쩌고 몸매가 어쩌고 실컷 떠들더니 뽑아주긴 하더라고요. 드디어 돈을 벌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사지로 몰아넣은 돈이지만 돈이 없으면 얼마나 푸대접 받는지 잘 알기에 취업했다는 사실이 너무 깊었죠. 세라믹 식기들의 유약을 바르거나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었는데 스프레이로 쫙 바르고 나면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눈과 입으로 다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참으로 고된 노동 환경이었지만 달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보면 힘이 드는 줄도 몰랐죠. 엄마 아빠가 자린고비처럼 사시는 걸 보며 자랐으니 저 또한 알뜰하게 사는 건 당연했어요. 몇 년을 안 쓰고 안 먹고 일하며 모으다 보니 통장에 꽤 두둑하게 쌓이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 건 이제 적응이 되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몇 년간 절 계속 괴롭혀왔죠. 바로 절 면접에서 뽑아줬던 그 팀장님의 괴롭힘이었어요. 유부남이었던 그 팀장은 몇 년이나 저한테 치근덕댔어요. 해가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져만 갔죠. 처음엔 그냥 희롱 정도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 아예 대놓고 사귀자고 들이대더군요. 미친놈인 게 틀림없었죠. 지연씨, 아니 나보다 7살이나 어리니 이제 말 놓을게. 오빠랑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오빠 이래봬도 가진 거 많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우리 집안 논밭도 많다고. 팀장님, 오빠라뇨. 아무리 공장 일 한다 해도 엄연히 회사 생활인데 무슨 오빠예요. 그리고 팀장님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징그럽게 짝이 없네요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튕기니까 더 짜릿한걸. 요즘 애인 없는 유부남이 어딨어.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내가 샤넬백 사줄게. 어때? 샤넬백이고 뭐고 한 번만 더 이러면 회사이든 경찰이든 고발해버릴 거예요. 뭐? 경찰? 이런 맹랑한 년을 봤나?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하기라도 했냐? 이제 성인 됐다고 눈깔이 배는 게 없는 거야. 너, 내가 우스워 보여. 그 팀장이 제게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저쪽에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남자 동료가 소리 지르며 막아서더군요. 팀장님, 이게 뭔 짓입니까? 그동안 최지연 씨한테 찝적대던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이젠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요. 대체 일 열심히 하는 지연 씨가 뭔 잘못입니까?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 이러지 맙시다. 같은 남자로서 쪽팔립니다. 뭐? 니까짓 게 뭔데 지랄이야. 니가 얘 남자친구라도 되냐? 니네 그렇고 그런 사이야? 좋아.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보지. 내 등치 안 보여? 내가 왕년에 씨름했던 사람이야. 덤벼. 덤비라고. 이렇게 팀장님과 제 동료인 박순국, 두 남자의 육탄전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의 싸움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왔더랬죠. 이 싸움은 금세 회사 윗분의 귀에 들어갔고 절 몇 년간 희롱해왔던 유부남 팀장이 해고당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순국씨,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저 때문에 이 고초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연씨. 내가 또 정의롭지 못한 건 두 눈 뜨고 못 보는 스타일이라. 정의에 죽고 정의에 사는 놈이 걸랑요. 그동안 저 팀장놈을 한번 조져놓으려 했는데 기회가 좋았네요. 고마우면 공장 밖에서 밥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밥 사달라던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듬직하고 멋있어 보이던지요. 그때부터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네요. 공장 밖 냉동 삼겹살집에서 금세 5인분을 해치우던 그 남자가 그리도 멋있어 보이더군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퇴근 후에도 만나며 연락하기를 반복하다가 우린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박순국, 이 남자의 성격이 워낙 불같았기에 우린 단시간에 불같은 사랑을 나누었죠. 그날은 공장 사람들이 모두 보너스를 받던 날이라 제가 혼자 살던 원룸에서 남친과 함께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내가 치킨 사갖고 들어갈 테니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전 남친이 시키는 대로 먼저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원룸 건물 앞에 몇 달 전 해고당한 팀장이 절 노려보며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 최지연.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리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다.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다고 내 인생을 폭망시키냐? 나 혼자 망할 순 없지. 이렇게 된 이상 너도 같이 나락으로 가자고. 그 팀장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는 자기 차에 억지로 태우려 했어요. 그때 남친이 뒤에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뛰쳐와서 팀장을 때려 눕혀버렸어요. 아재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셔. 이 사람 이제 내 와이프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알겠어? 팀장은 뒷걸음질 치며 자기 차로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말더군요. 남친이 공장에서도 워낙 카리스마 있고 싸움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상황이 정리되자 남친이 제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당장 혼인신고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이야. 전 어릴 적부터 하얀 웨딩드레스며 낭만적인 결혼식을 꿈꾸기도 했었어요. 비록 실제 생활은 시궁창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꿈꾸는 소녀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게 결혼식조차 허락하지 않더군요. 남친의 혼인신고 제안에
바로 오케이 했죠. 저도 여자 몸으로 혼자 살기 무섭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전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남친과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한 날, 남친 부모님을 한번 뵙기로 했어요. 남친 집안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없이 살긴 마찬가지이니 저와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남친 혼자만의 생각이었죠. 예비 시모는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친 집안 자체가 워낙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에 예비 시부가 절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니 분위기가 싸해지더군요. 아휴, 야 아들놈아,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네가 좀 사는 집 여자애를 신부감으로 데려와야 우리 집안의 보탬이 되지. 우째 천의 고아를 며느리라고 데려왔냐. 어이구, 저 등신 같은 놈. 어차피 니네끼리 혼인신고 뭐뭐뭐 다 약속했다며. 웬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쌀이나 축내게 생겼구나. 아유, 속 터져. 처음 본 할아버지한테서 웬 욕지거리를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아버님, 천의 고아라뇨. 저희 엄마 아버지 제가 다 커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실부모한 제 탓인가요? 혈혈 단신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꽤 모았습니다. 순국 씨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았으면 해서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려는 거지. 아주 조그만 아파트 한 칸 장만할 돈 정도는 있습니다. 저 거지 아니라고요. 뭔가 자기 아버지와 여친인 제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자 남친은 얼른 분위기를 쇄신하려 노력하더군요. 자자, 아빠 들으셨죠? 우리 지연이 돈 많이 모아놨다고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이 집 살림도 깔끔하게 잘할 거예요. 그럼 허락하신 걸로 알고 저희는 혼인신고하러 갑니다. 짐은 이번 주 주말에 갖고 들어올게요.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쎄한 분위기를 뒤로하고 나오려는데 예비 시모가 뒤따라 나오며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아가씨, 우리 바깥 양반이 한 말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고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어. 가엾기 그지없구만. 그런데 이 결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내가 보기에 아가씨가 훨씬 아까워. 우리 집안 남자들이 워낙 기가 세서 나도 성격 다 죽이고 살아온 지 30년이 넘어가네.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고 싶지 않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눈을 희번떡거리며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아니 엄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유분수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지금 혼인신고하러 갈 거니까 엄만 뒤로 빠져요. 남친의 손에 이끌려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야 했지만 예비 시모의 말을 곱씹게 되더군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낙장 불입이라 거들 수도 없었죠. 결혼식도 없이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시모가 왜 내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했는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정의의 사도인 줄만 알았던 남편은 그냥 동네 쌈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불같은 성격이 멋져 보여서 빠르게 혼인신고하고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겼지만 결혼 후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하게 짝이 없었어요. 술 마시고 동네에서 행패 부리다 경찰서에 잡혀가 연락 오기를 1년에도 수십 번이었죠. 맨날 입으로만 정의를 외쳤지만 실상 본인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전 딸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딸을 낳고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더 이상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요구했죠. 뭐야? 정관수술? 지금 나보고 남자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야? 어디 감히 여편네가 서방님의 정관을 끊으라 말아야. 절대 못해. 안 해. 남편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연년생으로 아이를 또 갖게 되었는데
이번엔 딸 쌍둥이였어요. 안 그래도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해주던 시댁에서 3명의 딸 손주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야, 내가 시애비로서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못 낳고 으이그 저 모지리 같으니. 구박을 듣다 못해 시부한테 대들었어요. 아니 아버님, 손녀딸 가진 건 창피하시고 본인 술 마시고 동네에서 추태 부리시는 건 안 창피하세요? 매일 술 드시고 집에 네 발로 기어들어오시잖아요. 개도 아니고. 참네. 다 토해놓고 저보고 치우라 하시고. 아기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 뭐? 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못 배워 처먹은 며느리를 들였더니 시애비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아휴, 4명에 못 살지 내가. 이렇게라도 맞받아 쳐야 제가 그 집안에서 숨쉬고 살 것만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활비를 안 주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면서도 온갖 구박은 다 당하니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 숨통을 틔워준 사람은 착한 시모였죠. 시부와 남편이 제게 지랄을 떨고 나면 꼭 시모가 절 달래주었어요. 지연아, 방금 그 말 다 잊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나도 너의 부모님의 귀한 딸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니? 정말 미안하다. 네 남편도 지 애비를 닮아서 여자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성격도 칠할 맞구나. 내 아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우기 정말 힘들었다. 인간 말종이 따로 없었어. 에휴.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남편감을 고른 게 확실했어요. 남편의 엄마인 시모가 자기 아들을 두고 저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전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 공장 일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일단 그만두었어요. 남편만 믿고 그만둔 건데 어이없게도 남편이 따라 그만두더군요. 자기까지 일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집에서 아이들 봐줘. 내가 다시 공장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 누가 일 안 한대. 이젠 남 밑에서 유약 스프레이나 뿌리며 힘든 일 못 해먹겠어. 더럽고 치사하다고. 내가 사장할 거야. 구상해 놓은 하업 아이템이 있으니 넌 돈이나 좀 대줘봐. 얼마 모아놨어? 뭐? 사업? 내가 돈이 어딨어. 지금껏 당신이 생활비 안 줘서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 집 식구들 생활비 다 충당하고 있었는데. 애들 앞으로 나라에서 양육수당 나오는 거 있지? 급한 대로 그거라도 줘봐. 남편은 아이들 통장까지 뺏어가며 집에 있는 현금을 빡빡 긁어갔어요. 제가 몸으로 막아봐도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무일푼이 된 저는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 다시금 구인 광고를 찾아가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받는 아이들 영유아 검진에서 막내딸 심장 소리가 안 좋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 지방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 당장 심장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조그만 아이 가슴에 칼을 댈 생각을 하니 엄마인 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도 수술만 하면 좋아진다니 수술을 감행했어요. 당장 돈이 없으니 돈줄을 쥐고 있는 시부에게도 요청해 봤지만 돈 한 푼 안 보태주더군요.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아 수술해야 했죠. 겨우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막내가 심장 수술했단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더군요. 아이고 저런. 그러게 누가 그런 약한 딸 낳으래? 아들내미였다면 심장에 이상도 없었을 거야. 딸내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깐. 여튼 나 수술비 댈 돈 없어. 당신이 엄마니까 알아서 해.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어?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미소 아빠 맞냐? 애기가 심장을 다 열고 수술한다는데
뭐가 어째? 넌 여자인 니네 엄마 없었으면 이 세상에 어찌 나올 수 있었는데 남자면 다냐? 이런 개망나니 새끼 같은 이라고. 당장 이혼해. 아빠 역할도 못하는 병신이랑은 더 이상 엮이기 싫으니까. 불같은 성격의 남편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더군요. 우리 막내딸 미소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분풀이하기 위해서 말이죠. 중간에 있던 시모가 말려서 그나마 큰 싸움은 안 났지만 우린 속사포로 이혼 절차를 밟았더랬죠. 법의 문의안이었던 저는 이혼 도장 찍으면 마치 혼인신고할 때처럼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무려 3개월간의 이혼 숙려 기간을 밟아야 한다더군요. 숙려고 뭐고 할 것도 없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아이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있을 시댁으로는 다시 기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 신청한 마당에 그 집 며느리로 구박받으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때 시모가 구세주처럼 돈을 좀 건네주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우리 손녀딸들한테 결국은 몹쓸 짓을 하는구나. 우리 막내 손녀딸 심장 수술할 때 건네주려 했던 돈인데 네가 대출받아서 했다기에 다시 갖고 있었다. 이 돈은 네 시아버지한테 눈칫밥 먹으며 조금씩 뒤로 꿈쳐둔 돈이야.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우리 손녀딸들 잘 키우고 살려무나.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몇 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유리알처럼 막던 네가 흙탕물 같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지? 우리 인연은 이렇게 끝났다마는 가끔 우리 소녀들 보고 싶으면 찾아가도 되겠니?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다오 며느리야. 시모는 돈을 건네주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내 고생을 알아준 시모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눈물까지 나더군요. 진짜 몇 년간의 마음고생 몸고생이 다 보태진 내 피눈물이었죠. 어머님, 제 마음 다 알아주시는 건 세상에서 어머님밖에 없네요. 그래도 몇 년간 어머님 덕분에 숨쉬고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었다면 애진작 도망갔겠죠. 저의 아이들은 어머님 핏줄 나눠 가진 아이들이니 손녀딸 보고 싶으시거든 언제든 오셔도 돼요. 이 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돈 벌면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해서 말이죠. 그때까지 건강히 살아주세요. 그렇게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면서 시모와 석별의 정을 나누었죠. 따로 전셋집을 얻어 아이들과 산 지 2달 정도 되었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장례식 거하게 치를 거니까 애들이랑 당장 오도록 해. 장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 조의금 두둑히 준비하고 말야. 알았냐? 남편은 일방적으로 소식만 전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시모가 골골대며 약한 스타일이었지 시부는 자기 몸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으며 엄청나게 건강했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시다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아이들도 깔끔하게 단장시키고 조의금 봉투도 준비하여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시모도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애들 아빠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 나도 놀랐다. 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대로 죽어버렸다는구나. 순국이가 발견해서 화상까지 바로 해버렸대. 난 죽은 내 남편 시신도 못 봤구나. 아휴, 평생 날 구박한 남편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시부의 장례식을 마치고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고요.
지금 승국이 몰래 너한테 문자 보낸다. 내 아들이지만 믿을 수가 없다. 단문 보내지 말고 얼른 이 집으로 좀 와주겠니? 나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시모의 문자를 받은 전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시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낼 정도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아이들을 옆집 할머니한테 맡기고는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 현관문은 원래 고장이 나서 잘 닫히지 않았기에 그 틈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랬더니 제 눈을 믿지 못할 정도로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방금 장례식까지 치른 시부가 거실에 앉아서 아들인 남편과 희희낙낙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무슨 작당을 그리도 재미있게 꾸미던지 제가 들어온 것도 눈치 못 채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본능적으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했죠. 소리 안 나게 조심하면서 말이죠. 아빠, 나 머리 좋죠? 아빠가 죽고 이제 곧 받을 보험금으로 우리 다른 지방 가서 아방궁 찍고 파출 보며 운전기사 부리면서 기깔나게 살아보자고요. 내가 이거 같이 계획한 관계자한테 뇌물 다 줬으니 아빠 새로운 신분으로 싹 갈아입혀 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 아들아. 내 아들이지만 너 잔머리 돌아가는 거 하나는 알아줘야 해. 그래, 어서 짐 싸zas구나. 근데 사망보험금은 언제 나온대냐? 통장에 10억 넘게 찍힐 거 구경이나 한번 해보고 쓰게. 뒤에서 그들을 귀신 보는 것처럼 덜덜 떨며 보던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지금 이게 다 뭔 짓들이야? 감옥 갈 짓들을 꾸미고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얼른 이실직고하고 사망보험금 받지 마. 그깟 돈이 뭐라고 멀쩡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 아들아, 네가 인간 말종인 건 알았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이냐고. 에이, 싫으면 빠지시든가. 엄마는 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이 시궁창 같은 집에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사시던가 하쇼. 자기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절 발견했어요. 전 얼른 그때까지 찍은 동영상을 톡으로 전송해놨죠. 야, 너 뭐야? 구석탱이에서 몰래카메라라도 찍고 있었던 거야? 너, 네 핸드폰 이리 내놔. 얼른! 남편은 절 잡으러 뛰쳐나왔고 전 젖먹던 힘을 다해 동네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바로 핸드폰을 제출하고는 경찰한테 소리 질렀죠. 저 인간이 범죄자예요, 경찰 선생님. 당장 감옥에 가둬주세요. 사회에 나와선 안 될 놈이라고요. 어리둥절한 경찰은 일단 남편을 붙잡아두고 제 핸드폰도 압수해갔어요. 전 경찰에게 제가 본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제 핸드폰 속 동영상은 좋은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현재 남편과 시부는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답니다. 곧 재판 결과가 나오고 콩밥을 먹겠죠. 시모가 절 붙잡고 울며 말하더군요. 내 남편, 내 아들이지만 잘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다. 어머님도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인간 말종 부자 더 이상 보지 말고 우리 손녀딸들 봐주시며 사세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하니까요. 그 길로 시모는 시부와 이혼하고 저와 우리 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시모와 전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정말 친엄마와 딸 같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이 콩밥을 먹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능력 없는 남편한테 양육비도 못 받을 테니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씩씩하게 돈 벌려고요. 아이들 끔찍이 예뻐해주며 잘 키워주시는 시모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성실함이 저의 최대 무기이니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우리 식구 앞날에 해 뜰 날이 오겠죠.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죠.
저나 여러분 인생이나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기원해 봅니다. 좀 평탄하게 맘 편히 살아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